반갑습니다. 바른미래당 제67차 원내대책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13개월 만에 단독으로 만났습니다. 비록 11분이라는 짧은 만남이었지만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양국 간 갈등이 좀처럼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만남 자체가 의미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한일 정상회담을 우회적으로 제안했다는 청와대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제 양국 정상이 한일 간 현안을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정식으로 한일 정상회담을 열어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에 한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정부가 파기를 선언한 지소미아 종료 기한이 오는 23일입니다. 지금 미국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를 철회하라고 전방위적으로 압력을 가해오고 있습니다. 이대로 지소미아가 종료가 확정이 되면 미국은 10중 8구 지소미아 파기로 안보 부담이 늘어났으니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해 올 것입니다. 한일 갈등을 대화로 풀자고 나서는 이 마당에 한미 동맹의 균열을 일으키고 방위비 분담금까지 물어내면서 지소미아 파기를 고집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지소미아는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의 중추신경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한 고리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지소미아 문제를 풀어주면서 일본에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요구하면서 안보는 안보대로 실리는 실리대로 챙기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는 선택입니다. 정부는 지소미아 파기 문제를 전향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패스트트랙 법안 중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공수처 법안은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역설적으로 가장 진지하고 구체적인 논의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실무회담이 재개됩니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갖는 공수처를 주장하는 민주당과 부패사건 전담 수사기구인 반부패 수사청을 협상안으로 내놓은 자유한국당의 고민과 우려를 모두 반영해서 현실적으로 절충한 안이 바로 우리 당의 권은희 의원이 수정안으로 제시한 부패 수사처입니다. 권은희 의원 안은 대통령의 과도한 인사권을 제한하고 1차적 기소권은 검찰에 부여해서 청와대 직속 제2검찰의 탄생이란 우려를 걷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부패 수사처의 수사권과 함께 검찰과 마찬가지로 영장 청구 권한을 부여해서 실질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게 하고 아울러 검찰이 부패 수사처의 기소 의견을 묵살할 경우 법원 내 기소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기소할 수 있도록 하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찰의 기소 독점권 해체도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합의 처리를 위해 이보다 더 나은 묘수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한 발씩 양보해서 가장 걱정이 많았던 공수처 설치 법안부터 합의를 볼 수 있도록 양당의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반면에 오히려 문제는 공직선거법입니다.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하자고 지난 6월부터 5달째 이야기하면서 정작 실무 협상에서는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단 한 발짝도 전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선거법 합의 처리는 종국적으로 물 건너가는 상황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선거법 합의 처리를 끝까지 기대하면서 일단 해야 할 일부터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선거제도 개편 과정에서 농어촌 지역구 대폭 축소로
지역 대표성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수를 늘려서 해결하자는 주장도 있었지만 이 방법은 국민들께서 반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제3의 대안인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로 해결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일부터 바른미래당 의원님들과 비교섭단체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시작하겠습니다. 의견 수렴을 결과를 토대로 교섭단체 간 협상 테이블에 구체적인 제안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귀국하시는 대로 강기정 정쟁수석을 하루빨리 해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교섭단체 3당이 합의 처리할 경제민생법안 목록을 정리해서 협상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강기정 정쟁수석의 버럭질 때문에 국회 운영위원회가 파행을 겪으면서 관련 협의가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이런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 민감한 시국에 청와대 정쟁수석은 존재 자체가 해악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강기정 수석을 즉각 해임하고 국회에 사과하기 바랍니다. 정책위장 최배입니다. 한국당은 공관병 갑질을 갑질로 인식하지 못하고 병사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을 비판한 사람에 대해 삼천교육대 운운하는 인권 감수성 제로, 역사의식 제로인 박찬주 전 대장을 꼭 영입하시기 바랍니다. 공안검사 출신 황교안 당대표와 한국당에 딱 어울리는 분입니다. 참고로 삼천교육대는 전두환 군부 시절 인권 유린의 상징으로 있어서는 안 될 역사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10월 8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저는 CVC 즉 기업벤처캐피탈 허용과 관련해서 중기부의 입장을 물었고 이에 박영선 장관은 제한적 허용을 추진하겠다며 규제개혁에 한층 진일보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CVC를 통한 스타트업 투자를 통해서 대기업은 오픈 이노베이션을 촉진할 수 있고 스타트업은 안정적인 자금 확보는 물론 대기업의 인프라와 노하우를 지원받을 수 있어서 CVC는 창업 선진국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을 포함해서 약 400여 개의 CVC가 활발한 투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기부는 후속 조치로 일반 지주회사가 100% 출자한 완전 자회사가 자기 자본만으로 펀드 조성을 할 경우에 금산분리에 위배되지 않아서 CVC 허용이 가능하다는 내부 보고가 진행됐고 관련 내용이 지난 10월 30일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바로 다음 날 일반 지주회사의 CVC 허용은 검토하지 않았다며 중기부와의 공식적인 협의도 진행하고 있지 않다는 반박 보도를 했습니다. 타다의 검찰 기소 사태와 마찬가지로 부처 간의 엇박자와 충돌이 표면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타다 사태와 관련해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타다는 혁신과 경쟁의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처음부터 시장 친화적 측면, 경쟁의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입장을 밝혀야 했다며 전임 김상조 위원장의 실기를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정위가 CVC와 관련해서는 시장의 요청을 거부하고 규제만을 위한 규제에 목을 매고 있는 모습입니다. 스타트업도 대기업도 모두 바라는 규제개혁인데 공정위만 혁신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가 담당하는 다른 규제에도 시장 친화적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일 갈등 외교적 해법의 첫 걸음은 지소미아 파기를 철회하는 것입니다. 어제 문 대통령이 일본 아베 총리와 한일 간 고위급 대화하자고 제안하셨습니다. 아주 잘하신 겁니다. 한일 갈등은 대통령이 직접 책임지고 외교적으로 풀어나가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소미아 파기를 철회하는 것이 그 해법의 첫걸음입니다. 이미 보았지만 지소미아 파기는 일본 때리기보다 미국 때리기입니다. 미국이 지금 더 성합니다. 지소미아 파기를 계속 밀어붙인다면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 최대 우방인 미국마저도 우리 등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문 대통령이 지소미아 파기를 강하게 철회하게 되면 미국을 다시 우리 편으로 끌어다니면서 한일 간 협상에 있어서도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한일 간 협상이 아시아에서 정말 큰 정치인으로 우뚝 솟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아베를 뛰어넘는 아베보다 더 큰 아베를 포용하는 그런 큰 리더로 우뚝 솟는 이 좋은 기회를 문 대통령께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소미아 문제는 22일 데드라인입니다. 이 22일을 넘겨버려서 결국 파기가 되면 그 이후의 외교적 해결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미국과의 관계도 굉장히 악화되고 일본과의 해법 마련도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결단의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만이 이 결단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정말 과감한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문재인 정권 임기가 반환점에 서 있습니다. 기존의 정책 등을 이제는 좀 수정, 보완 또는 폐기, 추가를 해야 할 것을 기대하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농업 분야의 개도국 지위를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거의 그 마지막 빗장이 열렸습니다. 이제 농업 보조금이 반쪽으로 조각나고 관세가 아주 관세율이 떨어지면서 농업이 위기로 몰아서고 있는데 10월 30일 한전 사장이 폭탄 선언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전기세가 가장 혜택을 받고 있는 게 농업 분야가 원가의 30%, 주택용이 70%인데 이런 할인 혜택을 이제 줄 수 없다라는 폭탄 선언이 나왔습니다. 그 원인을 보면 누누이 우리 야당에서 강조했듯이 탈원전으로 해서 2015년 11조, 2016년 12조의 흑자가 2017년도에 5조로 7조가 떨어지고 작년에는 마이너스 2천억, 금년에는 2조 4천억이 적자가 예상됩니다. 그 이유가 원인이 분명히 나왔습니다. 월성 1호기 재가동시키기 위해서 리모델링하고 7천억 들여서 리모델링하고 그 재가동을 중지해버렸습니다. 그 경제성이 없다고. 1년에 5천억이랑 매출할 그 월성 1호기가 재가동이 안 되고 또 85% 90% 되던 게 60%로 원전 가동률을 내렸습니다. 안전을 누기로 해서. 이 10%가 떨어지면 원전 2개가 이렇게 가동이 떨어지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거의 한 1조 2천억 매출이 떨어집니다. 20% 가동률을 내리면 약 3조 원의 매출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당장 한 2조 3조의 적자를 거기에서 수반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부에서는 탈원전의 영향이 아니다. 뭐 원가가 올랐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정말 분석해서 이 탈원전을 재고를 해야 되고 특히 여기서 꼭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노무현 정부 때 그 우리 원전 기술을 찾아내기 위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해가지고 뉴테크 2015를 개발을 했습니다.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약 1200명이 기술자가 동원돼서 가장 핵심 소재인
핵심 기술인 원자로 냉각 제펌프 계측 제어 설비 설계 핵심 코드 이거를 개발해서 완전히 차세대 원천 기술을 개발했고 전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APR 플러스인데 그거는 지금 APR 1400 바라카 원전에 들어간 그 원자로보다도 훨씬 더 어마어마한 그 성과를 만들어냈는데 우선 가장 주목할 것은 건설 공기가 5년에서 3년으로 줄고 그 용량이 1,400에서 1,500으로 올라가고 그렇게 안전 주장하는데 안전 노상 빈도가 10만 년의 1회를 100만 년의 1회로 안전성을 10배를 증가했고 완전 정지 대처 시간이 8시간에서 3일 이상으로 참 꿈의 차세대 원천 기술을 개발해 놓고 이것이 사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출을 한다고 합니다. 체코에 가서 수출한다고 우리 안전성이 있다. 우리 국내에서 공장 지었지 않고 물건 팔아먹겠다. 안 됩니다. 최소한 탈원전을 제고하고 최소한 이 개선을 해야 할 일들이 뭐냐면 수출 전략지구로 지정해서 아파트 팔아먹으려면 아파트 모델하우스 하나라도 짓듯이 수출을 하려고 하면 이 차세대 원천 기술인 APR 플러스를 중심으로 해서 수출 전략지구를 꼭 만들어내기를 기대합니다. 그거 만들어내면 수출 생태계도 확보되고 국내 지금 원천 기술자들도 다시 살아나고 또 이러한 적자 운영에서 조금 극복할 수 있고 일거삼득 사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개선 대책을 제안하니까 문재인 정부는 꼭 그거를 받아들여서 이 우리 농촌의 어려움까지 나비 효과로서 파급되는 그러한 엄청난 악영향을 차단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꼭 수정 보완할 것을 기대합니다. 온 나라가 독도 소방헬기 사고로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실종자 모두 가족들 곁으로 돌아오길 기원하며 유가족 여러분과 동료 소방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안타까운 사고에 공영방송 KBS가 추락 헬기 이륙 영상을 확보하고도 이를 당국에 제공하지 않아서 초기 대응이 어렵게 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KBS는 해명 자료를 통해서 사고 당시 확보한 영상은 숨긴 것이 아니고 추가 영상 요청에 대해서는 보안 문제와 그리고 진행 방향과 무관하다고 판단해 그 화면 제공 요청에 없다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이후 논란이 일자 국토부 사고조사팀에 자료를 넘겼다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명에 수긍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단독 보도를 위해서 구조대에 영상을 숨긴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이 더 신빙성을 얻고 있습니다. KBS는 국민 혈세와 다를 바 없는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자 국가재난주간 방송사입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 KBS가 과연 공영방송이자 재난주간 방송에 맞는 행태를 보였는지 의문입니다. 재난 현장에 도움은 못될 망정 결과적으로 초기 대응을 어렵게 했다는 점은 100번 양보해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지금과 같이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국민 안전이라는 최우선 원칙을 지키지 못한 상황에서 KBS에 과연 재난주간 방송사로서의 역할을 주고 관련 국가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결위원으로서 또 과방위원으로서 국가 예산 지원 그리고 국가 재난주간 방송이라는 역할에 KBS가 맞는지를 제대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국가정보원의 서훈 원장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얘기했던 ICBM 이동 발사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뒤집는 발언을 했습니다.
북한은 이동식 발사대에서 ICBM을 이동시키면서 발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실제 확인해 준 것입니다. 한 나라의 정보를 다루는 수장인 국정원장은 이것을 인정했는데 이 나라의 안보를 책임지는 안보실장은 이 사실도 모르는 것인지 속인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오신영 원내대표도 얘기했지만 어제 예결에서도 문제를 삼았습니다. 도대체 이런 기관들을 어떻게 예산을 주기 위해서 예산 심사를 하고 있는 우리가 한심하다, 그런 식의 발언을 했었는데요. 정말 막가파도 이런 막가파가 없는 강기적 수석, 또 정의용 실장, 이분들은 반드시 이번 기회에 교체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더 문제는 확인된 바는 없고 들은 얘기입니다만 10월 3일 국민들이 광화문에 모두 모여서 문재인 대통령을 규탄하고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규탄하는 그런 시위를 가졌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인파를 보고 매우 놀랍고 충격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충격의 내용 중에 하나는 보고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광화문에 모이는 사람들 일부 태극기 세력들이 왔다 갔다 하는 정도였다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손에 손잡고 가족들이 어린아이들까지 데리고 자진해서 나온 그런 인파의 대통령이 굉장히 놀랐고 그 문제의 중심에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돌았습니다. 문제는 대통령께서 또 그 수하에 있는 그 막내 청와대 비서진들, 보좌진들조차 제대로 된 보고를 받지 못하고 국정 상황을 굉장히 착각하고 있다. 잘못된 국정을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얘기가 사실이라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청와대 내부 교체론이 대두되고 있는 마당에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을 비롯한 강기정, 정우영 그 두 분은 확실하게 이번에 교체해서 임기 반환을 한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법원 전임 대법원을 적폐로 몰고 칼을 댔던 그 김명수 대법원이 감사원에 적발을 당했습니다. 이유는 대법원장 공관 공사 때 처음에 15억 2천만 원을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국회에서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9억 9천만 원을 편성해 줬는데 다른 예산에서 무단으로 끌어다 돈을 썼습니다. 16억 7천만 원을 지출했는데요. 그중 4억 7천만 원 중에 2억 7,800만 원은 재판 공정성 향상을 위한 소위 말하는 사실심 충실화 예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이가 없고 말이 안 되는 게 전임 사법부를 적폐라고 몰았던 그 사람들이 재판의 공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쓰라고 받은 예산을 자신의 공관에 그것도 기재부와 국회 동의와 의결 없이 무단으로 예산을 전용해서 가져다 썼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국가재정법 위반이고 기재부 장관의 승인도 없었고 국회의 의결이 필요한 건데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그건 감사원이 법원 행정처의 잘못이라고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또 시공사 선정도 그 방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공개 입찰을 하지 않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시공사를 선정해서 도대체 얼마의 돈이 적정한 시공 가격이었는지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것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재판의 공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잡혀진 충실화 예산 그걸 가지고 자기 공관이나 리모델링하는 대법원장이 이 시대에 맞는 대법원장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장에 정말 충실한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입장을 밝히기 바랍니다. 사퇴하시면 더 좋습니다. 네. 예.
그 작년 7월에 청와대가 공개했던 계엄령 문건이 가짜 최종본이라는 결정적 증거를 입수했습니다. 네, 오늘 회의 자리에 가지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설명 보드가 좀 준비가 조금 덜 돼가지고 오전 중에 정론관에서 공개를 하겠습니다. 계엄령 문건 진짜 최종본에는 법령 위반 논란 내용이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공개한 가짜 최종본에는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됐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국회의원을 뭐 강제로 연행하겠다든지 이런 내용이 다 빠져 있고요. 이 전체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청와대가 공개한 가짜 최종본에는 목차가 21개인데 진짜 최종본은 목차가 12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짜 최종본의 이런 목차 내용을 합동참모부의 그 공식 계엄 매뉴얼들하고 대조를 해보니까 전체 기조가 유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청와대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청와대도 진짜 최종본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폐하고 있습니다. 이 진짜 최종본 공개하고 작년에 가짜 최종본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우리 국회를 우롱한 것에 대해서 이 대통령이 공식 사과해야 됩니다. 아무튼 오전 중에 이 결정적 증거 자료를 공개하겠습니다. 아까 내용 중에 하나 빠진 게 있는데요. 어제 예결위원회에서 산자부 장관한테 확실하게 얘기했는데 그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에 지시해서 만든 뉴테크 2015에 의해서 만들어진 차세대 원천 기술 APR 플러스를 하장시킨다면 하늘에 계신 노무현 대통령에게 큰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에 꼭 그걸 살려내라 하는 말씀을 추가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비공개로 전환할까요?